정당은 잘 나가는 정당대로 뭐 부패든 뭐 기타 과잉 경합이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아예 사람을 못 구해서 뭐 피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건 어느 정당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지역 독식을 깨는 문제, 단순히 영원한 문제를 넘어서는 독특한 선거구 발전의 역사와 연관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이것이 충원 구조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표 줄이는 문제, 그래서 대표성을 비례성을 높이는 문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반복하지 않겠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원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다원적 대표성 문제, 이 점을 연관해서 여러 가지 다당제적인 요소에 대한 지적도 뭐 제가 또 늘 생각하던 바이기 때문에 더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지난번 제가 우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당이 나름대로 강점도 있고 각 정당마다 취약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취약점은 보완되고 강점은 더 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구에 괜찮은 후보를 못 구하는 게 되니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전면적인, 말하자면 악순환 구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분일수록 지역구에서 낙선이 되어도 당선 가능성을 열어줘야,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지역 독식이 너무 심한 구조에서는 저는 그 다음에 좋은 인재가 지역을 통해서건 혹은 비례대표를 통해서건 들어온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정당이 아직 국민들에게, 역사가 짧고 정당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민주적인 전통이나 관행을 잘 쌓지 못하고 있다. 한거 갖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현행 저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 비례대표를 늘릴 때 대표되지 않은, 그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는 분들을 이른바 이제 전국구적 투표 방식에 의해서 비례대표 되는 것은 또 그대로 일정하게 살리더라 하더라도, 각 정당이 자기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대한 좋은 인물을 발굴해서 우리 정당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석패율 제도와 결합된 그런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당선 구조가 일정 기간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좀 소소하게 타협 가능하고, 뭐 그런 의미라면 전국적인 권력 비례대표 명부보다는 뭐 권역별 명부가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겠다. 저는 현재 이런 논의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많은 게 드리지 못한 세 분께 간단하게 좀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제 시간을 쓰고자 합니다. 강원희 교수님. 앞서 사실 두 분한테 질문하신 것과 함께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지만, 이 정당이 대표하는 이익이 사실상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작은 정당은 큰 정당과 다른 이익을 대표해야만 그 존재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부문이 이익 또는 뭐 계층 이익을 대표할 때 그 정당의 존재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서로 손해보고 이익을 보는 이런 선거제도를 다 같이 좀 더 잘 대표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정당 구도를 좀 더 내용적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 구도로 바꾸는 것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오늘 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의 확대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뭐 중복 입후보자라든지 석패율 제도는 뭐 당분간이라도 한국 정치의 현실상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역별, 권역별의 그 지역 독점 현상을 좀 완화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대구 지역의 김부겸 의원이 이제 만약에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에서 당선될 수 있다면 괜찮은 미래 전도 유명한 후보자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현실적인 필요성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근원적인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연동형에서는 이제 중복 입후보를 하죠. 그러니까 헬무트 콜 총리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명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해 왔던 것처럼 그건 뭐 분명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석패율의 경우에는 뭐 이게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우리 경우에는 명부 순위를 정하는 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일단 깔려 있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결과를 갖고 사실은 나누자가 되는 건데 그 경우에는 원래 정당 명부 자체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몇 사람에게 동일한 순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원래 명부제에서 갖고자 했던 취지가 약간 퇴색되고 오히려 지역구의 것들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갈 수 있어서 저는 석패율 제도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연동형의 경우라면 독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일정한 뭐 제한을 좀 둔 상황에서의 중복 투표제를 허용하는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받은 득표율의 순위에 의해서 그 정당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말씀하신 박상훈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 또는 옳음의 그 기준을 만드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차원을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시점이나 조건에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정의에 기여하는 원칙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있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행기적인 어떤 기준으로 또는 전환기나 그런 경과적인 어떤 정의의 기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당 정치를 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가 가져가야 될 큰 변화는 정당이 자신의 지지 기반에 충실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건 저는 보편적 정의에 합당한 일이라고 보고 여기에 맞게 선거구 크기를 중대선거구제를 할지 석패율이나 중복 입후 보좌를 할지 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저는 결합해서 이 선거제도를 바꿀 때 개혁의 어떤 대상으로 전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석패율 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오남용의 이제 소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방금 전에 이제 강원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양쪽에 동시에 이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문제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연동형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 중복 입후가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석패율 제도는 사실 이렇게 특정 순번에 이제 경쟁을 시키긴 하지만 그게 인위적인 공천 아니겠습니까? 특정 상위 순번에. 그래서 그거는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고, 독일처럼 이제 비례대표 공천 방식 자체가 민주화되고 당원의 의사가 이제 표명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그러면 비례 의석의 증가나 아니면 연동형을 적용으로 인한 비례 의원 증가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천의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도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면 독일처럼요. 독일은 당원이 이제 비례 명부 같은 경우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명부를 순위까지 이제 결정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당원의 의사가. 그래서 최종 확정되고 비밀 투표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비례대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투명하지 못한 그런 지적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이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 그 중심이 되는 주제를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어떤 것이 중심인지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선거제 개편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향에서는 저는 비례제의 숫자도 중요하죠.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방향이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사실 왜 개혁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왜 개혁하냐 이 얘기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역구도를 좀 완화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비례성이 낮다. 비례성이 떨어지니까 비례성을 보완하는 게 이게 순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 이거를 포함하는 전제 위에서 보다 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과연 이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또는 그 완화하는 것 또 이 불신의 어떤 뿌리에 이 선거제도가 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한국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소지역구 정치가 국회 전체를 주도하는 이 방식의 국회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을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국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 국회는 결국 내셔널 아젠다, 국민적 의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본분이 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적 아젠다에 대한 대표성이라는 게 보통 이제 반응성이 있고 또 책임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대표성을 볼 수 있잖아요. 반응성도 되게 낮습니다. 아주 여론의 압력이 세져야 이제 이게 의회에서 결정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떨어져야 되게. 우리가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어서 4년 내내 이 공약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젠다에 대한 비중을 한번 보시면 개별 300명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지역구 아젠다를 가지고 공약을 걸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고 철저하게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당이 총선에서 내건 이 국민적 아젠다, 내셔널 아젠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당 자체가 특별하게 4년 동안 이 평가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가지고 실제로 4년 후에 선거할 때도 이 선거 과정이 이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국민적 아젠다를 해결하는 이 국회가 안 만들어지고 그 뿌리에는 이 선거 제도가 좀 연루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전 두 가지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 비례대표제를 마치 소수자, 취약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보완적 제도로서 비례대표를 보는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비례제라고 하는 게 사실 소수 배려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유럽의 OECD 국가 중에 35개 중에 25개 국가가 전 의석을 다 비례제로 선출합니다. 소수 대표제가 아니거든요. 보완적 대표가 아니고 비례제적 대표의 성격이 이 지역구 대표 성격과 완전히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고 그거를 지난 100년 동안에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한 우리 판단을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판단을 단순히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민적 아젠다를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나의 대표 방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냥 선거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그래요. 그 전에 유정회가 그랬고 전국구가 그랬고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가 유정회와 전국구는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성격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례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비례대표제의 선거 과정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게 확대가 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본선거에서는 정당 명부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 평가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공천 과정에서 전문적인 수기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공적인 의정 활동, 공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공천 과정이 설계되지 않는 한 사실 비례대표제 확대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비례제 확대를 우리가 방향으로 하되 이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단순히 소수 대표를 위한,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고 이 국민적 아젠다를 대표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100% 다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지역구 이 선거 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비례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천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병행하지 않고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병립형이든 비례제 확대 자체는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120석, 240석 이런 구도나 200대 100 아니면 저는 150대 150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공천 과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공공적인 이런 재설계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360석으로 의석을 확대해서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제를 확대하고,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게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게 플랜 A인데 이 플랜 A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의석 확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플랜 B로 현재 의석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제를 확대하되, 이 비례제가 연동형으로 되면 사실은 그 지역구가 없어진 이 지역구의 의원들이 출마할 길을 봉쇄당하니까, 병립형으로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소선거구에 나가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가면 대선거구로 출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금 이른바 지역구 축소에 따르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도 타협할 여지가 좀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이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병합하게 되면 한국당에서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좀 그런 관점에서 플랜 B도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가 유지되는 한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에 비례성의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비례성 강화를 말씀하셨던 그 특별하게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박상훈 오늘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것을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례성이라고 부르면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걸 가리키고, 정착자들은 비례 지수라는 걸 통해서 표의 등가성의 정도를 이제 보통 측정을 합니다. 대개 그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행태, 의석의 반영의 비율이 높으면 이제 비례성이 높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표를 줄인다, 그거는 비례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표는 줄어도 비례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순 다수제로 후보를 결정할 때는 의석의 규모, 그러니까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처럼 이 선거구의 크기를 늘리면 비례성은 줄어듭니다. 사표는 줄어드는데 비례성은 높아지지 않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 말씀하신다면 저는 대표성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소수 정당들이나 그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기능이익들이나 직능이익들도 대표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건 비례성이라고 부르면 이게 혼란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종업 연구원님께서 전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성은 관계가 없다라는 건 아마 그런 뜻으로 정확히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목표는 한편으로 비례제를 강화해서 정말로 비례성을 높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수 대표자들에게도 소수 정당에게도 대표의 기회를 넓게 하는 것. 단 요거는 비례성에는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그걸 선거구 크기를 통해서 늘려줄지,
이거는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성에는 다른 개념도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그 미국이 처음에 그 선거구 크기를 정할 때는 3만 명의 1명 정도를 의원수를 배정해야 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자와 피대표인 사이에 인구 비례가 너무 이 한국이 크다. 미국이나 이런 데 빼고는 한국이 크다는 얘기는 그것도 대표성의 개념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비례성이라는 말로 하니까 김종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원칙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 대충 모든 분들의 논의 속에서 다 동의한다고 하셨던 그래도 표의 결과에 의석의 비례가 좀 높은 방향으로 하는 건 전 기본으로 그거는 확실히 이 전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표성을 조금 소수 대표성을 좀 가미할 건지 그거를 지역구 크기 선거구 크기를 통해서 가미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 다른 차원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례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구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5공화국하고 4공화국에서 이 소위 말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 그 소위 말해서 비례 그걸 하면서 그때 이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말이 소수대표, 직능대표라는 논리로 마치 그게 비례제도 비슷한 것처럼 해서 그런데 이참에 저는 그런 오해를 정확히 불식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건 비례성으로 소수대표나 이걸 늘리는 건 대표성으로 개념을 조금 나눠서 이 두 사이의 목표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택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소수자 대표성을 특히 강조를 했었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매우 중요한 점을 사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본다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그 아주 절박하게 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그 직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김영민 의원께서 그 국민적 어젠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회에서 논의가 그동안 지역구 출신 의원분들의 경우에는 작은 지역구 이해관계에 많이 그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치 미국의 상원처럼 이렇게 조금 더 그 큰 국가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그 장점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 김정민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플랜 A, 저는 이제 플랜 A 쪽을 사실은 그게 더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플랜 B 같은 경우는 지역구 정수를 줄이는 건데 그게 글쎄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능성이 전제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꼭 그 좋은 거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건 그 나름대로 또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물론 조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고 또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한 방안은 그래도 플랜 A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인천 부평구 갑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좀 전에 그 김종민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에서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김학영 의원 개인 의견이고 김학영 의원님도 자기가 제출한 그 선거법 개정안이 중대선거구제고 국회의원 200명이고 자기가 낸 법안이다. 그 자유한국당 그 당론이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강원택 교수님 계신가요? 예, 계시죠. 강원택 교수님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왜 이 선거구제를 바꿔야 되느냐 그럼 나왔던 게 이제 지역주의를 좀 타파하자. 저희 지역도
수도권에도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어느 당이 절대 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또 B 당이 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소지역주의 영원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제가 개편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국회의원 수를 좀 이제 지역구 비례를 2대1로 하는 게 좋은데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정개특위 들어와서 저희 당 간사를 맡으면서 이렇게 선거구제 이런 걸 쭉 보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말씀을 지금 강원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고지선인가?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차라리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 저 북구라파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가 2개거든요. 표 하나는 후보를 향해서 찍고 하나는 정당 선호 투표예요. 근데 후보를 향해서 찍은 그 선거하고 정당을 선호하는 이거하고를 연동시키는다. 이 나라가 뭐 독일하고 뉴질랜드가 이제 그런 데서 성공을 했다는 아주 두 나라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나라 케이스가 우리한테 맞느냐 생각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까 최인호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뭐 지역구를 240을 하고 비례를 120석으로 해서 지난 20대 때 국회의원 선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당이 3당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말씀이 계셨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 2017년 독일 선거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그 정당이요. 그 원내 3당이 됐는데 지역구에서는 3석이고 비례로 91석을 받았어요. 연동형으로 해갖고. 그래서 3당이 됐고 기사련은 지역구에서 46석을 했는데 원내 7당이 됐어요. 비례 1석도 못 얻었어요. 이게 진짜 비례성, 대표성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국민들이 하는 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를 하나는 후보를 향해서 찍었던 표하고 정당을 찍었던 표를 대서 후보를 찍었던 표에서 많이 된 정당은 비례를 못 가져가는 이런 것도 표의 왜곡이 아니냐.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좋은 제도냐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발언 끝난 다음에 해주시고요. 우리 강우진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의 그 권력 제도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사실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선거구제는 정치 체제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이 내각에도 진출하고 그러니까 내각제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헌정투기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꼭 헌법 개정과 연계해야 된다. 이것만 해갖고서는 왜곡 현상이 난다. 헌법 개정과 연계돼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선거구제만 개편해 가지고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도 아니고 좀 변형된 대통령제인데 이런 제도 하에서는 어떤 식의 선거 구제가 맞는 건지 그 교수님이 갖고 계신 보관은 없습니까? 먼저 그 강우진 그 교수님 뭐 답변해 주고요. 뭐 사실 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보관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선호를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뭐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면 의회 중심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근데 정부 아까 예. 말씀하시기를 예,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갖고 다 실패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지금 비례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독일식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독일식이 지금 한국 대통령제하고 잘 결합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비례성이 목적이라면 꼭 그게 아니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병립형을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제도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비례 보정 형태로 간다면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연동형은 아까 말씀드린 잔재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원래 취지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각제적인 성격을 가진 대통령제지 뭐 준대통령제거나 또는 흔히 말하는 북권형 대통령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에 우리가 기대했던 협치가 잘 안 되면서 나타났던 기대 이하의 생산성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회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제로 가는 과정에서 연동형 우리가 실험해봐야 되는 합의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동형도 대안이 되겠지만 연동형의 단점, 잠재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연동형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혜님께서 매우 중요하고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학계에서의 논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이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 아까 우리 김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하고도 상관이 되는데 어떤 정치 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백지 위에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뭔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1인 2표제,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다 하고 있고 또 지역구에 많은 의원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그럼 어떠한 대안,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족시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이거에 대한 대안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 여러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 사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로 이게 일정한 합의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고지선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더욱더 논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과정, 그런 고민의 결과로 해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 중에서 기사당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기사연은 바이마르 주에만 있는 지역 정당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전혀 후보자를 내지 못하고 바이마르 주에만 후보자를 내고 있는 전형적인 지역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당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로는 의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바이마르에만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바이마르에는 매우 밀집된 지지를 얻기 때문에 그 지역 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독일의 선거 제도는 그런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갖고 있는 정당은 그만큼의 의석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에게는 더 많은 의석을 사실은 부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우리가 이 선거제도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혹은 모든 유권자들이 공평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상당히 충족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나마 이게 그래도 가장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의 산물로 나온 것이지 이게 무슨 지고지선이라든지 이것 이외에 절대적인 답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고민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절입니다. 그 뭐 제가 평소 잘 알던 분들이기도 하고 주장에 제가 공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면서 여기 아마 비례대표가 지금 저하고 이미자원 두 분인데 한 분하고 한 사람인데 이미자원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비례대표가 47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100명으로 늘려도 지금같이 하면 저는 아무 효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면 빨리 지역구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정치를 계속 할 거면.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로서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잡는 순간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 지역구 국민이 안 뽑았다는 것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저는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는 이유는 정치의 정상화라 그럴까요? 정치가 지금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뭐 저는 100명이 돼도 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비례대표 열심히 해서 재선할 수 있느냐? 비례대표로. 우리 거의 모든 정당이 그걸 봉쇄하고 있거든요. 당은 당연히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대놓고 그거를 재공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텀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고 당을 바꿔서 해서 5번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쪽수 늘리는가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는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그 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른 어떤 이른바 내셔널 어젠다에 집중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간 허상을 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일부 갖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학자분들이나 저나 정치의 기본 단위라 그럴까요? 뭔지 제가 표현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례대표제가 갖는 장점은 정치의 기본 단위 또는 주체를 정당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개인이 정치의 주체가 되니까 이게 별로 실익 없이 그냥 파편화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정당이 정치의 주체로 기본 단위로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르게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워낙 그 전명하신 분들이니까 공천의 민주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공천 때문에 비례대표 늘리는 거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공천의 민주화도 저는 신화라고 봅니다. 이게 뭐 민주화한다라고 하면 당원들 투표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당원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그 정상적이지 않은 기형적인 당원 구조에 의지해서 뽑는 게 맞느냐? 또는 일반 국민에게 무료 참여시키는 게 또 맞느냐? 그 개량화된 뭔가 기준이 있으면 다 동의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당도 지난번에 그 전국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투표했습니다. 연설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선택이 되긴 했습니다만 회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천의 민주화라는 게 좀 과도한 신화처럼 비춰지면 결국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는 개량화된 그 기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동의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게 좋은 사람 뽑냐. 비례대표 공천도 보면 뭐 제 기준에 비춰서 보긴 합니다만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뽑았을 때와 아니면 지도부가 책임지고 뽑았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좋은 사람이 발탁이 됐느냐 따져보면 꼭 선거나 경선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뭐 낫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되는 것도 좀 존중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천하면 무조건 민주화돼야 된다고 하고 외치니까 이게 민주화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일종의 반정치 담론,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됩니다. 뭐 보스에 의한 정치 뭐 이렇게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정당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정당의 리더십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전 답을 잘 못 찾겠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제도가 정치 전반하고 다 이렇게 연동돼 있는 문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얘기해보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주변에 동료들도 동의 안 하던데 저는 집단 지도체제 이런 거 좀 없애자. 당 대표만 두고 또는 부대표 한 명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기를 갖고 가자. 권위의 이 체계를 좀 갖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비민주적인 인물로 찍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위한 조직이고 그 집권의 대의라는 거는 결국 누군가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좀 낫게 해주려고 집권하는 건데 그럼 그런 효용성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집권은 못하는데 굉장히 민주적 정당이다. 그러면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될 거긴 한데 너무 많이 이렇게 기존의 우리 정치 행태나 정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몰아쳐서 비판을 하고 공격하니까 다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그런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제 시간 아껴서 질문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이나 남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번갈아 집권함으로써 시민에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통치자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고 통치자는 그 책임성에 묶여 있는 방법을 한 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제도, 의회제도 정당이 잘 작동할 때, 책임 있게 작동할 때만 가치가 있지. 대통령제를 한다고 좋은 정치가 된 것도 아니고 의회제를 한다고 좋은 정치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치 관련된 여러 제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정당 정치가 그 사회의 책임 정치의 기반이 되게 하는 것, 저는 그건 이철희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혁명을 하거나 정변을 한 게 아니라면 한꺼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인크리멘탈한 거지 전복적인 것은 그건 민주주의를 운동을 통해서 할 때나 가능한데 현재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그래도 비례의석을 조금 확대하면 정당 중심의 정치가 조금 선용될 수 있는 또는 정당 안에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조금 자기 정당의 발전에 그것을 선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 저는 좀 이해하는 게 첫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참에 좀 우리가 좀 오해하는 측면을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일인데 하나는 독일식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독일식은 정당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독일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당의 숫자를 늘리는 걸로 지금 독일식을 씁니다. 독일은 전에 바이마르 때 지나친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를 해서 정당이 조금 더 책임 있게 하는데 오히려 소선거구제가 도움되겠다 해서 만든 제도고 우리는 독일식 제도의 비례대표성을 주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선거구제 갖고 있는 승자 독식 구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비례대표 지역구는 적고 비례대표로만 의석을 가진 소수정당이 있는 건 그건 독일 원래 전후 선거제도를 기획한 사람이 의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3인당과 기민당이 정당이 스스로 조직적으로 약화된 것이 고민할 대목이지 그건 선거제도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아무리 잘해도 정당의 공천을 책임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은 공직 출마자를 선출하는 게 정당의 본래 기능인데 그 기능을 우리는 사회나 여론이나 거기에 맡기는 이것 때문에 저는 한국 정당 정치가 심대하게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지도부를 뽑냐 그러면 그건 주권을 그를 통해서 책임 있게 묻고자 하는데 지도부가 누군지 애매하면 사실 시민주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정당 안에서는 명료하게 그 책임 정치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지도부가 공천에 책임지게 해야지 공천제도를 당 밖에 있는 제도나 이런 것으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민주주의 이론에 좀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결과도 효과도 많지 않다는 그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편입니다. 이철희 의원님 또 누구한테 말씀? 예.
강원택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매우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셔서 그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공천의 민주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 선거 때인지 그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좀 약간 당황스럽게 들었던 표현이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누가 돌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 외에 우리 것도 아닌 걸 자꾸 우리한테 돌려준다고 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당의 공천권은 정당이 갖고 있고 정당과 관련된 구성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걸 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이야기하는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공천의 방식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느냐,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클루시브니스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맨 극단에는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독재자든 무슨 뭐 제왕적 당총제든 한 사람이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제일 또 다른 극단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중간, 이 양의 극단 사이에 여러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뭐 3명이 할 수 있고, 뭐 10명이 할 수 있고, 15명이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중집위 같은데, 중앙집행위원회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 당원 투표를 할 수 있고, 대의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정당이나 오래된 정당에서 다 해왔던 겁니다. 영국 보수당의 경우에는 1960년대 말까지 그 다음 차기 당대표 혹은 뭐 집권당이면 총리를 뽑는 거를 소수의 3명 내지 5명의 당 원로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매직 서클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거는 그 퇴임하는 총리가 목리를 불려가지고 뽑아야 될 사람을 안 뽑고 다른 사람을 뽑는 바람에 이제 정당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 의원총회로 이제 넓어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공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정말 극단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다가 야 그거 문제 많아. 그럼 그 중간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나 오라 그래. 지금 이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민주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공천은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그 내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권을 하기에 유리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기 위한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해내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하다면 보다 많은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약간 공천을 개방하니까 우리 당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더욱더 우리 당에 당원이 되는 사람이 많네? 그럼 문을 좀 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젊은 피든 뭐든 새로운 인물을 끌고 와서 보다 매력적인 후보자를 더 낼 수 있다라고 당에서 판단이 되면 그럼 또 보다 적은 사람들이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경우에는 공천의 민주화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극단적인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약화가 되고, 정당이 약화되다 보니까 뭐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어떤 형태의 비례대표제든 그거의 평가의 단위는, 평가의 대상은 결국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당보다는 정당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책임을 갖는 그런 조직체가 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의 연합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도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혹시 정당법이나 이런 것도 다루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물론 훌륭한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당이 기본이 되는 정치를 원하는 것이고, 그 정당은 크기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정책과 어젠다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정치제도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정치제도자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강 선생님이 전문가셔서 공천의 민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건 해당 시점에서 그 정당의 구성원들, 정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정당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제 저신뢰 사회다 보니까 특히 정치권조차도 서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권한을 배분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전 의철 의원 말씀하신 뭐 꼭 그게 재앙적 총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대표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 나중에 이제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책임을 소재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의 그 정당 구조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부분들은 전 당연히 능력이 있는 비례대표는 재선 3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금방 이철희 의원님 문답 과정에서 이철희 의원님의 3선 비례대표를 보장하고 당대표를 세워서 우리 당의 당대표를 세워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운 질문 드릴 테니까 현명한 답변을 좀 강원택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십시오. 20대 국회가 많이 보셨잖아요. 지난 뭐 16대 17대부터 쭉 이렇게 국회 보셨을 텐데 뭐 일반적인 국민적 평가에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공적인 기관들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낮던데요. 뭐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 국회와 비교해봤을 때 20대 국회가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예, 아니 뭐 모범 답안을 주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 국회가 가장 격렬한 대립과 대치 상태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의 두 개의 정당으로 의석이 집중화되고 그중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08년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가졌을 때도 결국 격렬한 것이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 다 모든 문제가 돼서 이제 선진화법까지 19대 국회도 결국 마찬가지. 그래서 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다당 구조 하에서는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무난한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 굳이 점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뭐 기왕 뭐 계신데 좋은 점수 드리죠. 뭐 90점. 뭐. 국민들이 전혀 믿지 않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까? 하여튼 저래보다는 저는 그 어쨌든 정치적 타협이나 각 당의 입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풀어 나가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협치라든지 연정, 연합정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못한 조건에서 저는 국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대리 전쟁터의 어떤 성격을 피할 수 없는 이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뭐 이렇게 이 현직 국회의원에서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국민들 기대에는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발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건 내부 평가인 거고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적 평가는 좀 엄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적 평가가 엄존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원혜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가장 이 객관적인 상황이라든지 내부의 준비 정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적의 시간이고 국회의장님은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거의 유일한 시기일 거다. 집은 이 시기를 실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보기에 최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일단 다당구도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에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그 영남과 호남에서의 어떤 그 표의 격차 때문에 예컨대 비례성을 높이게 되면 민주당이 영남을 침투하는 거에 비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등과 호남에 침투하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본다.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보셨듯이 그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형태의 싹쓸이로 가버렸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그런 그 지역적인 유리함, 그런 지역적인 어드밴티지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약간의 간발의 차이로 그 지역의 의석을 다 싹쓸이할 수 있는 경험을 서로가 다 갖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고
뭔가 합의를 도출해내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전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성숙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럼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치는 저는 최선의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측면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제도를 조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뭐 말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내놓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흐름이고 가장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명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유리한 지금 현 제도보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했을 때 가장 유리한 이 정치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현실에서 어디입니까, 이거?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현실 속에서 그 제도가 채택되었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계산을 하는 모든 정치 집단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현실을 조합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도가 좀 불완전하고 대표성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비례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 정치권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여져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많이 아시고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많이 고민들과 연구를 해주셨으니까 그 적정한 조합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민주당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협상의 뭐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그게 전제가 돼서 이 그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정치 개혁 전반적으로 뭐 선거제도 이외에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 뭐 선거 연령이라든지 또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선거 운동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주는 매우 준엄한 경고는 어느 당이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100%를 얻어서 울산에서 뭐 기초단체장을 5석을 다 민주당이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아픈 결과를 받았지만 그건 사실 민주당도 다음 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역지사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타협과 균형 그다음에 합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우리 기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런 정치적인 서로의 협상과 타협 거래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가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는 뜻을 세워서 일하는 체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심과 여론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도 인간 사회가 변한다면 사실 정치의 역할은 크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 시민의 대표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법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시민들이 그 법을 따르는 체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권은 입법부에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왜 시민들이 대표를 통해서 하냐면 그 대표들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은 여론은 그걸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서운한 표현을 여론조사에 나타낼 뿐이지 저는 입법부를 불신하거나 의회를 불신하는 그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정치하는 일이 좋아야 됩니다. 정당하는 게 살맛나야 되는 게 좋은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지금 선거 관련된 제도나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대표인 민중의 대표인 이 정치인들에게 그 과업을 좀 단단하게 맡기고 싶다. 그런 열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최소한이라도 그리고 저는 많은 걸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의
약간의 발걸음이라도 열어놓는다면 또 다음에 또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서 우리한테 맞는 제도 변화를 읽어갈 수 있는데 이 하나를 옮기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못 옮기고 나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시 정당들 간의 합의에 막혀서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시민들은 절망하지 않을까. 그게 여론조사로 아마 어떤 신뢰도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좀 적더라도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서 저는 성과를 내는 게 이번 특위에서 시민들이 거는 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또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우리 정유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아니요, 뭐 충분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충분히 하시는 게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예, 아까 저기 말씀드릴 때 그 강원택 교수님하고 강호진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장영수 교수님 말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영수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비례제 이런 거가 이제 민심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얼마 전에 언론 기고한 걸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통령 정부의 안정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비례제 확대냐 대통령제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선택을 건너뛴 채 이루어지는 비례제 논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저기를 봤거든요, 칼럼을. 그래서 아까 이제 장영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헌법 개정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헌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이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 근데 헌법 개정 없이 이것만 하는 게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칼럼의 내용에 대한 장영수 교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시간이니까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제도라도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전제고요. 다만 이제 전제돼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이제 정치권 내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7분 발제 드릴 때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타협 가능성, 양보 가능성을 갖다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갖다 이제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묘한 것이 근데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가 가지고서 돈 내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똑같은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려고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정치 불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고쳐 나가시면서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그게 정당에 대한 신뢰가 곧 선거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랬었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이 가능하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많이 느꼈던 것은 일종의 악순환이었었거든요. 결국 정당민주화가 안 되니까 선거민주화가 안 되고 선거민주화가 안 되니까 정당민주화가 안 되고. 근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조금씩 더 개선되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다 되셨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그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추세에 관해서는 뜻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현실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현상 사이의 괴리,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감대가 넓어졌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그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설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같이 그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을 설득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국민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지만 국민이 동감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설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발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훌륭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 말씀이 우리 특위가 선거제도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아주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정치개혁 제2소위 소관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제1소위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9일과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에 정계의 원로분들과 함께 언론인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1시에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장소는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 다들 참석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